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연구원 최전입니다. 치솟는 물가, 폭등하는 집값, 가상화폐 시장의 확장 등 돈에 대한 가치는 나단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컨슈머처럼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에게 상금을 두고 펼쳐지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에 열광하곤 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경제적인 자유. 과연 우리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알맞은 경제 활동을 해나가고 있을까요? 저희 대구경북연구원은 정확한 데이터, 다양한 관점으로 주요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불안정한 세계의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충격에도 경제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경기종합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역시 이슈에 따라 그때그때 요동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발표되는 경기선행지수는 경제의 장기적 흐름보다는 현 상황의 불안한 움직임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1년 7월 OECD 경제선행지수는 100.8로 전월 대비 0.1%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대부분 미약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생산과 소비, 교역 확대 등 경기 회복의 징조들과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F와 같은 세계 경제 기구들은 성장률 전망을 여러 번 수정하여 발표합니다. 지난 7월에도 IMF는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수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IMF는 올해 성장률을 4월과 같은 6.0%로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선진국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의 확대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등으로 성장률 전망을 0.5%포인트 높였습니다. 반면 신흥국 성장률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재정 투입 축소 등으로 0.4%포인트 낮추어 전망하였습니다. 이렇듯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기 회복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IMF는 내년도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여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0.5%포인트 높은 4.9%로 발표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보복 소비의 증가 등으로 세계 산업 생산과 교역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6월은 4월과 5월에 비해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양입니다. 6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하여 3개월 연속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21.6%의 증가율을 기록한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 EU, 중국, 아시아 신흥국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5월보다 증가율이 줄어들었습니다. 6월 세계 교역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2%가 늘어나면서 3달 연속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교역량도 산업 생산과 마찬가지로 4월과 5월보다는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를 운송할 수 있는 해운 물량의 한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 운임이 계속 오르면서 이를 대표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역대 최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데요. 8월 둘째 주의 경우 20년 1월보다 4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유럽, 아시아, 미주 등 모든 항로에서 운임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높은 백사스를 주고도 배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는 한국, 프랑스, 독일 등 글로벌 해운사들이 조직적으로 운임을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늘어난 교역량과 코로나19 등으로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진 것이 근본 원인이기에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입니다. 생산과 교역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 4분기 선진국 투자는 미국의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신흥국은 브라질과 인도, 중국 등을 중심으로 회복되었으며 선진국보다 빠른 작년 3, 4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같은 신기술 투자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그린 투자가 당분간 투자를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경기 변동성이 큰 상태로 투자가 갑자기 위축될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각종 경제 활동이 회복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물가 불안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5월에 이어 또다시 13년 만에 최고치인 9.0%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임금과 토지 가격 등이 상승하고 탄소 중립 압력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기업들은 제품 경쟁력을 위해 이러한 생산 비용 증가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세계 1위 무역국인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본격적으로 높아진다면 세계 주요국의 물가도 함께 들썩이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논의 중이라는 것을 지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130개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의는 각 나라가 다국적 기업이 그 나라에서 벌어들인 이윤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원칙과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어디에 본사를 두든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합의안은 21년 10월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은 후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가 이번 합의를 통해 줄어들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정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의 규모가 작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몇 신흥국에서 선진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헝가리, 칠레, 체코, 터키 등이 올해 2월 이후 금리를 올렸는데요. 심상치 않은 물가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경우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19 하의 경제, 한껏 커진 불안정성에 세계 각국 정부 정책마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둑 최고수를 이겼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인공지능 관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는데요. 그만큼 인공지능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져갔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제가 세계 곳곳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절대 개발하면 안 되는 분야에서부터 자유로운 개발 허용까지 차등적으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사람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거나 사람의 결정을 암묵적으로 속일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을 아주 세세하게 정의하였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 선택에 영향을 주는 인공지능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자산가치 1조 원이 넘어가는 비상장 기업, 소위 유니콘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투자가 핀테크,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스타트업으로 몰리면서 자산가치 1조 원 이상의 회사가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코로나19가 비대면 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충분한 시장을 지닌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가진 유니콘 기업 수가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수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디지털 경제 주도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 같은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이용자 수는 이미 수억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한 세계적 컨설팅 전문기업의 전망으로는 메타버스 관련 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74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타버스를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는 무한대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패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홍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찌, 루이비통, 나이키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메타버스 내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아이돌 그룹이 콘서트나 팬사인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업무 플랫폼을 개발, 제공하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등 비대면 문화를 메타버스상에서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으로 21세기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 생산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리 시장이 연평균 25% 이상 성장하여 2025년에는 6조 달러가 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데이터 센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후, 자연재해와 같은 환경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광역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와 비용 등에서도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 지역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함께 겪었습니다. 변화의 순간순간을 공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위드 코로나, 백신 패스 등 정책적으로의 새로운 국면과 가상현실, 비대면 등 새로운 세상으로의 적응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반환점이 되어질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후위기는 폭염,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와 식량난을 일으키는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곤 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지구 지표면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이상 상승했고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등 악영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최악의 폭염 도시 볼티모어시, 녹화율이 27%에 불과한 이곳은 아스팔트, 건물 등의 태양 복사율이 그대로 축적되면서 핫스팟을 형성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에 비해 평균 섭씨 5도씨 이상 온도가 오르고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마트 도시지표 관리연합은 볼티모어를 대상으로 스마트 도시지표 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스마트한 방안은 뜨거운 도시를 식히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스마트한 방안은 여름 평균 기온을 약 1.4도씨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열 환경에 취약한 지역은 2.5도씨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표 관리가 되지 않은 빈민, 슬럼 구역에 꼭 필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극심한 더위는 일상 속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사망자를 발생시키게 하는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이죠. 도시 지표 방안에는 식재, 빛 반사율이 높은 지붕, 도로 태양광, 옥상 정원, 투수율이 높은 도로 등을 포함합니다. 밝은 색의 반사 지붕은 빛과 열을 반사해주고 열 흡수를 감소시켜 주변 온도를 낮춰줍니다. 녹색 지붕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지하수를 충전해줄 다공성 포장도로는 오염, 폭풍수 유출, 홍수 위협을 줄일 것입니다. 태양열 PV는 햇빛을 전환시키고 나무는 대기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이러한 종합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도시 표면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건물 전기 사용량 감소, 공기 오염 감소, 생물 다양성 증가를 넘어 주변 도시의 환경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20년간의 효과를 예상해 볼 때 초기 투자 비용 대비 10배가 넘는 13조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30년간 1,700만 톤 규모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스마트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스마트 도시 지표 관리는 전 세계의 기후 위기에 잘 대비할 시스템으로 한 도시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삶의 질을 높여 도시의 활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2005년부터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주요 정책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온실가스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규제가 강한 국가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때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통상 규제를 말합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7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포함된 피포 55 법률안을 공표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2023년부터 2025년 동안 단계적 시행 과정을 거친 후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EU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전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배출한 직접 배출에 한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CBAM 당국의 검토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증서를 구매 및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벌금 및 페널티를 받게 되겠죠. 현재 CBAM 대상 중 전기를 제외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의 경우에는 EU ETS에서 100% 무상할당을 받고 있는데요. CBAM이 본격 적용되는 26년부터는 무상할당 비율을 매년 10%씩 삭감, 35년부터는 무상할당 혜택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물량이 대구 경북에서 수출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EU의 CBAM 법률안만 본다면 철강 업종에 한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긴 하지만 직접 배출만을 규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CBAM의 본격 적용 시 간접 배출이 포함된다면 수출 기업의 무역 부담 가중 우려와 수출 직격탄이라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겠죠. CBAM의 도입으로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국제적인 탄소 가격 책정에 관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역시도 이에 걸맞은 강화된 규제 수준을 시행할 때입니다. 탈탄소 생산 공정으로의 전환 검토, 산업 구조 및 생산 방식 변화 등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